네,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46페이지 2차 대기오염물질은 1차 대기오염물질과 어떻게 다르냐면 1차 대기오염 물질이 왜 이렇게 자꾸 부러지냐? 화학적 또는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게 2차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차성 오염물질 간의 상호작용 또는 1차 대기오염 물질이 광화학적 UV죠. 벌써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거죠.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얘를 만나가지고 생성되는 그런 물질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류 알아두시면 되고 어느 시기에 많이 생기느냐 그거만 체크하시면 끝납니다. 쉽죠. 여지껏 어려운 게 한 개도 안 나온 거죠. 지금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옹스트롱 만약에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도 별거 아닌 개념이니까 적어두셨으면 됐고, 그런 다음에 제가 말을 살짝 빠르게 한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반복해서 전달하려고 좀 한 거고, 아무튼지 간에 이 과목이 끝날 때까지 서너 번 이상 반복이 될 거니까 꾸준히 듣다 보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거고, 익숙해지면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였지 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은 그때 가서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아무튼 1차 오염물질이 주로 서로 간의 상호작용 또는 UV에 의한 광화학적 반응으로 생성되는 거다. 그러니 어느 때 많이 생기냐 하면 UV가 많이 쪼일 때. 그럼 UV가 많은 시간이 어느 때냐 하면은 오후 2시 전후.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죠. 어떻게? 1차 대기오염물질은 출퇴근 시간, 2차 대기오염물질은 오후 2시를 전후해서. 오후 2시를 전후해서 그럼 UV가 가장 강하다는 거죠. UV가 가장 강하려면, 자외선이 가장 강하려면은 하늘이 맑아야 되고, 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구름에 막 걸러져가지고, 구름에 막혀가지고 얘가 많이 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화창, 쨍쨍, 그 다음에 더운 날, 맑은 날, 이런 때 UV가 가장 심하게 세게 내려옵니다. 그럴 때 2차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겠죠. 시간은 어느 때? 요런 때, 오후 2시 이쪽 저쪽 해서 거기 1차 물질이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을 만나가지고 오존이 아까 자외선 때문에 하나가 쪼개져가지고 다른 일반 산소랑 만나가지고 오존, O3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HCHO는 포르말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포르말데하이드인데 CHO를 보여주려고 HCHO로 쓰는 거지, 이거 CH2O 이렇게 써도 누가 멱살 잡고 쫓아올 사람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HCHO는 CHO를 보여주려고 H를 따로 앞으로 빼는 거지, 이렇게 그냥 약분하듯이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암튼 포르말데하이드라는 물질인데, 포르말데하이드는 이게 뭐냐면은 국제암예방학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포르말데하이드의 40에서 60% 수용액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고,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초강력 방부제로 쓰이죠. 그래가지고 세건물이나 세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의 하나로 주목을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닥재나 벽지나 페인트나 천정 마감재, 인테리어 자재나 이런 것들이 썩으면 안 되니까, 곰팡이 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싸고도 강력한, 이게 아주 초강력 방부제여서,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어디에요? 과학실 같은 데 보면 개구리 표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투명한 유리병에 액체가 차 있잖아요. 그게 메탄올이랑 포르말린을 각각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집어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면 개구리, 개구리의 뇌면 뇌, 간이면 간, 개구리 뇌도 있죠. 간도 있고, 간이 되게 큰데, 아무튼 그거에 따라서 조합을 하는 건데, 아주 초강력 방부제여서 많이 쓰이는 물질이고, 그래서
채집중군 나올 적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방부제 나올 때 나오고, 발암물질 할 때 나오고, 네, 이런 물질들이 자외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PA는 아까 얘기했었죠. 퍼록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했던 질소산화물이 자외선을 만나서 만들어진 거. 옥시단트, 그 다음에 H2O2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H2O2는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 얘도 강력한 산화를 시키는 물질입니다. 산화를 통해서 세균 같은 것들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소독약으로 알코올처럼 많이 썼었죠. 최근에는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으나 치과 쪽에서는 잇몸 소독 같은 거를 할 적에 쓰기도 하고. 과산화수소는 구강 내 소독 여기에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죠? 써봐서 아시죠? 왜 알코올처럼 쓰라리지 않은데 왜 하얀 거품이 막 발생하잖아요. 이게 산소가 막 발생을 하면서 그 산소에 이 산화력으로 균을 죽이는 겁니다. 탈색 효과도 있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잃어버리면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예전에 그 염색약 같은 게 흔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무도회장을 다니는 동네 그 노는 언니 오빠들이 까만 머리로 가면 좀 그러니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싶은데 염색약 같은 것들이 팔지 않아가지고 과산화수소 맥주로 감으면은 저기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약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사다가 헹궈버리면 탈색이 돼요. 한 3번 정도 헹구면은 하얗게 백발처럼 돼요. 기가 막히죠. 가격 대비 효과가 최고자다. 근데 머리가 막 부서져요.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머릿결이 상하다 못해서 막 부서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그게 이제 H2O2였고, 이런 것들이 2차 대기오염물질. 자, 핵심 박스를 보시면은 오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한 거 그대로 있고요. 오존은 무생무미, 마늘 냄새, 무생무미 해놓고서는 냄새가 살짝 있다라는 거죠. 마늘 냄새라고도 하고, 저는 살짝 다시마 향 비슷한 그런, 아무튼 복사지 냄새, 뜨끈뜨끈하게 갓 나온 신선한 복사지 냄새 그거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포르말데하이드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 퍼옥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 옥시단트는 딴 게 아니라 산화된 물질을 다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도 옥시단트로도 볼 수도 있다. 따로 빼놓긴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오염물질을 볼 건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서 여기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아마 다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치들도 좀 외우셔야 되고, 내용도 외우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중요해서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외워두면 한 문제는 분명히 맞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해피한 부분이지, 뭐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어디 나올지 잘 모르겠어, 공부를 할 테면 하고 뭐 이러면 막막한데, 이 부분은 247페이지는요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 247페이지를 다다다다 외워두면은 여기서 분명히 한 문제 이상은 맞힐 수가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해피한 거지. 여기서 한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한 문제가 쌓여가지고서는 우리 60점이 넘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는 책을 태워버려도 되고, 찢어버려도 되고, 남 줘도 되고, 그럼 되겠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항상 학생들한테 산업기사나 기사시험 보고 나서는 필기 붙어서, 너 필기 붙었으면 버려! 그러고 책을 찢어버려, 버리고 태워버려,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다고 그런 애들은 없지만, 버리긴 버리더라고, 쓰레기통에. 근데 아무튼, 후배들한테 막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필기 붙고 나면은 이제 안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버리라고. 그러면 애들이 막 기분 좋아하면서 책을 버려도 돼요? 이러면서 되게 행복해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어서, 입자상 오염물질은 뭐라고? 액체 또는 고체상 물질인 겁니다. 뭘 물어보냐면, 문제에서 매연 있잖아요. 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 그 밑에 먼지 분진 있죠. 먼지 분진에 이건 고쳐주세요. 고체나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는 아니죠. 먼지 분진은 고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입자 크기, 이거를 중요 표시를 해둬야 돼요. 한 장 넘어서 거기 248페이지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중간 조금 밑에 듐 있죠. 듐. 아까는 훈연이라고 했죠. 훈연 또는 듐인데, 얘네들은 거기에
고체 상태의 물질로부터 발생. 뭐 이렇게 되는데, 뭘 물어보냐 하면, 다음 입자상 대기오염 물질들 중에서 고체 입자인 걸 고르시오. 액체 입자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서 매연은 뭐죠? 매연은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이 됐으니까 얘는 고체상 물질인 거죠. 고체상 물질이야. 어디서 나오냐? 예, 엔진, 교통기관, 뭐 자동차지 뭐 이런 데서. 석탄, 중유, BC는 뭡니까? 벙커CU를 말하는 거죠. 벙커CU. 우리 그 서해안에 기름 주출됐던 그 시커먼 기름이 벙커CU 아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었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예전에 기름으로 보일러를 가동해서 난방하던 시절에 벙커CU 이런 거 많이 썼었고, 암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 사이즈는 안 나왔는데 써주세요. 이 매연 스모크 옆에 0.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사이. 요걸 좀 써주세요. 책에 안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입자상 오염물질에선 어떤 시험 문제가 잘 나오냐면, 고체 입자냐, 액체 입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게 가장 작으냐, 어떤 게 가장 크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써놓고 이 수치를 막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어떤 게 가장 크고 어떤 게 가장 작은지 그거를 쫙 구분을 해놓으면 객관식이니까 그 안에서 골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사이즈를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온지 됐고, 그 다음에 매연은 집진시설이라고 해서, 집진은 뭐냐면 먼지를 모은다는 뜻이에요. 먼지를 모집한다는 거지. 먼지를 모으는 시설. 그리고 매연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긴 중요 표시. 뭐 형광펜이나 뭐 이런 걸로. 링겔만 스모크 차트라는 게 있어서, 거기 밑에 표를 보시면은 스모크 차트 번호가 0부터 5까지 나와 있어요. 1부터 5가 아니라 0부터 5까지 나와 있으니까 6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위생사 시험이 얼마나 쉽냐 하면은, 뭐 환경위생 50문제 중에서 50문제가 다 어렵고 다 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한 40% 정도는, 그러니까 과락을 면할 정도의 수준은 아주 쉬운 문제, 그 다음에 60점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한 10점 정도는 좀 이런 숫자를 외워야 되는 좀 디테일한 문제, 나머지 10점 정도는 이런 것도 나왔어? 뭐 이런 문제. 그 정도로 난이도가 이제 좀 이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락을 면하는 건 굉장히 쉽고,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60% 이상 맞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 수업을 듣고서는 거의 떨어진 학생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통을 깨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신경 써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붙는다는 거지, 이제. 근데 아무튼 이 스모크 차트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5도까지인데 그러면 5단계다. 틀린 걸 고르시오. 5단계는 6단계지 0부터 5니까 이런 식으로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너무 쉬운 거지. 이거 무슨 뭐 넌센스 퀴즈야, 무슨 뭐 IQ 테스트야, 이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는 2도까지, 그리고 0부터 5도까지인데, 이 0은 흰 거예요. 흰 거. 매연이 적은 거. 그러니까 링겔만 스모크 차트는 뭐냐면, 백지를 하나 놓고, 백지가 제일 깨끗한 거죠. 그 A4지 같은 거 하나 놓고서는 이게 0도야. 거기다가 5도까지 가면은 20%씩 0에서 1, 2, 3, 4, 5니까 0에서 20%, 40%, 60%, 80%, 100% 이런 식으로 금을 거요. 가로 세로로. 얘는 더 진하게, 얘는 아주 새카맣게. 그래가지고 종이를 딱 대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랑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 이게 굴뚝이면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지, 이게 디지털로 나오는 완전한 분석치가 아니어서 비교해봐가지고, 3도에 가까운데, 저건 좀 규제를 해야 되겠는데, 2도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 쟤는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흰 부분과의 비율, 탁도, 뭐 검은색의 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만 보시면 돼요. 0이 제일 아무 빗금도 없는 거고 20%, 40%, 60%, 80%, 100%의 금을 거가지고 20%씩 검해지면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굴뚝과의 거리, 그 다음에 연기와 종이를 이렇게 대놓고서 비교해야 될 그 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변수가 돼요. 너무 멀리서 하면은 흐릿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얘 굴뚝이야.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해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서 서가지고 해를 이렇게 등지고서 보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해가 뒤에 있으면 연기가 더 흐릿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해를 보지 말고 해가 이쪽에 있으면은 반대나 좌간 해를 마주보지 않는 상태 내에서 굴뚝에서 몇 미터 떨어져서 종이를 들었을 때 연기와 이 종이와 뭐 40c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대고, 그런 내용들이 실기 내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그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링겔만 스모크 차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 매연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2도 이하를 규정하고 있고, 너무 검은 연기가 나오면 안 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단계로 돼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지로 가서 PM, Particulate Matter고, 여기도 0.00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입자 크기. 근데 이 입자 크기는 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PM10하고 PM2.5를 말하는 거고, 일반적인 먼지 분지는 거기 써주세요. 그 먼지 분진 더스트 PM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요게 이제 일반적인 먼지. 그 밑에 있는 0.0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2.5 이하였잖아요. 아까 0.5 이하도 있다며. 그리고 액체는 지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은 주로 뭔가가 부서지면서 뭔가가 절삭되거나 연마되거나 뭐 갈리거나 잘리거나 이럴 때 부스러기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또는 풍화되거나 이럴 때 바람이나 뭐 번개나 뭐 이런 걸로 그럴 때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호흡기계에 침착하는, 이 침착은 뭐냐면 폐포에 달라붙는 걸 말해요. 어디에 침착한다 이런 말이, 야 침착해 뭐 덤비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거는 달라붙는다는 뜻이죠. 폐포까지 달라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환경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외워두시면 무조건 좋은데, 굳이 너무 이제 숫자가 일평균 PM10은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고, 연평균으로는 50 마이크로그램 이하고, 뭐 세제곱미터당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뒀다가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 두 번 정도 보시고 정리해서 들어가서 시험 보시고 나서 싹 잊어버려도 되는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고, 아예 5과목이고 뭐 많잖아 또. 그리고 학교 다니시는 수험생들은 또 이때가 또 기말고사랑 같이 껴가지고 굉장히 애매한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자격증도 겹쳐 있는데, 뭐 양해사면 양해사도 겹쳐 있는데, 기말고사도 겹쳐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학점도 봐야 되는데, 나 중간고사도 못 봐가지고 졸업하는 바람에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는데, 아이씨, 그럼 위생사를 제낄까? 뭐 이런 그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요 밑에 있는 환경 기준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놔두셨다가 어떻게 시험 보기 직전에 얼른 훅 보시고서는 문제 있으면 얼른 답을 고르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넘어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먼지가 있는데, 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상짜리가 있고 이하짜리가 있는데, 이상짜리는 무겁다는 거예요.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이게 지름을 말하는 거지만, 지름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무거운 먼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이크로미터를 말하는지 마이크로그램을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먼지에서는 다 사이즈를 말해요. 근데 앞에 247페이지에 있는 연평균, 일평균은 뭐였어요? 마이크로그램이었잖아요. 이거는 먼지를 모아가지고
요 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 1m에 있는 먼지를 모아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100마이크로그램, 50마이크로그램 본 거고, 일반적으로 먼지를 구분할 적에는 전부 다 마이크로미터를 씁니다. 지름이 큰 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강하분진이라고. 뚝 떨어지는 거라고. 뭐라고? 무거우니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거를 뭘로 측정하냐면 데포짓 또는 디파짓 게이지라고 해서, 재밌는 게 우리 뭐 영어 배우던 식으로 읽으면 디파짓 게이지인데, 이게 거의 모든 수험서나 아니면 실제 위생사 시험에서도 데포지트 게이지 이런 식으로 써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한글로 같이 다 알아둬야 되는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게 넓은 판때기 같은 거가 이렇게 있고 밑에 받침대 있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먼지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이렇게 모여서 떨어지겠죠. 신문지 깔아놓은 거야, 이제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여기 떨어진 먼지를 모아가지고 무게도 달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니면은 이 밑에 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먼지를 빨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디파짓 게이지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는 가벼운 먼지니까 부유분진이라고 해서 둥둥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 로우 볼륨 에어 샘플러, 뭐냐,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는 뭐겠어요? 하이 볼륨이니까 볼륨이 큰, 부피가 큰 에어 샘플러.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거 말하는 거고, 로우 볼륨 에어 샘플러는 말 그대로 좀 덩치가 작은, 휴대용 같은. 그래가지고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는 지금 이런 식의 지금 받침대도 있고 좀 큰, 사이즈가 큰, 우리 교탁만한 그 정도 사이즈고, 로우 볼륨 에어 샘플러는 이렇게 좀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정용 진공 청소기 그 정도 사이즈의 에어 샘플러. 에어 샘플러니까 뭐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빨아들이면서 여기서 막 빨아들이고, 왜 이래? 막 바람으로 빨아들이고 회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필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모터까지는 먼지가 안 오고 공기만 쭉 빨아들이고 여기에 먼지만 모아가지고 무게도 달고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는 좀 큰 놈, 로우 볼륨 에어 샘플러는 좀 작은 놈. 구체적인 그림이나 사진은 우리 실기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면서 이게 그거였어?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리고 인핀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영향은 0.5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요 수치는 외우세요. 0.5에서 5.0 사이. 이게 뭐냐면 폐포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이즈의 먼지를 0.5에서 5.0 사이. 요거는 요 수치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서 1번 0.5에서 5.0, 2번 0.1에서 뭐 1.0, 3번 뭐 이런 식으로 쭉 바꿔놓고서는 여기서 폐포에 침착할 확률이 가장 높은 먼지의 사이즈는 몇 번이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지. 그리고 폐포에 이런 먼지가 달라붙으면 진폐증을 유발한다. 진폐증은 먼지에 의한 폐 손상을 진폐증이라고 하죠. 폐가 손상이 되면 산소와 이산탄소를 교환을 잘 못할 거고, 잘 효율적으로 교환을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직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에너지 발생을 못 시키고, 에너지 발생도 에너지 발생이지만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은 뇌가 돌아가실 거고, 그건 그냥 사망에 이르는 거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규폐증이 있는데, 규폐증은 진폐증 중에서도, 규폐증도 진폐증의 한 종류인데, 규폐증은 뭐 석영이나 유리규산에 의한 폐 손상, 그래가지고 결핵이나 기관지염, 폐렴 이런 것들을. 성면폐증은 특별히 또 진폐증 중에서도 성면에 의한,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진폐증이 있고 그 안에 규폐증, 탄폐증, 성면폐증, 또 뭐 있죠? 농부폐증 이런 것도 있다. 농부폐증, 또 뭐 있지? 면폐증. 뭐 되게 많아요. 규폐증은 지금 여기 유리규산이나 뭐 이런 거, 탄폐증은 탄부들에게 많았던 석탄, 성면폐증은 요즘에는 사용이 다 금지됐으니까 어떤 때 많이 하냐면 건물 철거하고 이럴 적에,
그치, 초중고등학교는 다 졸업하셔서 모르겠지만,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 방학만 되면은, 아마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방학만 되면은, 학교 내에서 성면을 없애는 공사를 하잖아요. 막 닫아 걸고서 막. 방학 때가 애들이 제일 없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대학도 하던데 보니까,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다 천정 마감재에 성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천정 다 뜯어내고, 그럼 뜯어내면서 먼지가 막 나올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물 뿌려가면서 다 뜯어낸 다음에, 다른 흡음재로, 천정 마감재로 바꾸는 거죠. 이 천장 마감재가 없으면은 수업을 못해요, 수업을. 말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이게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 제거할 때. 예전에는 사용도 많이 있었는데, 성면 탄광에서, 공장에서, 저기 홍성 인근의 성면 탄광, 거기 역학조사해보면은, 이 성면폐증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데 아니에요. 이게 아주 1급 발암물질, 에스베스토스, 이게 신이 주신 그런 건축 재료여서 값도 싸, 쓸 때도 되게 많아. 거기다가 가공이 쉬운데 뭘로도 가공이 다 돼.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세울 때 쓰는 브레이크 패드로도 썼지, 단열재로 썼지. 지금은 집 지을 적에 벽사에다가 압축 스티로폼이나 뭐 신소재 이런 걸 넣지만, 옛날에는 성면 넣고, 그 다음에 얘가 열을 잘 차단을 해주니까 거기다 방음에, 방온에 방한이라 그래. 아무튼 열 차단을 굉장히 잘하고, 돌인데 면 같은 파이버 소재여서 이렇게 뜯으면은 나들나들한 먼지로 막 드드드드 막 뜯어지고, 쓸 때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시골 동네에 가면, 아주 시골 아니어도 약간만 시골로 나가도 헛간이나 축사나 지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파스타처럼 생긴 지붕 있잖아요. 그게 슬레이트잖아요. 슬레이트라고 하죠. 이 슬레이트 지붕이 성면이잖아요. 성면. 그러니까 철거하고 뭐 이럴 적에 여기서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때 이제 마스크나 이런 거 잘 안 하면은 성면폐증이 올 수도 있고. 옛날에 여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었다는 그런 전설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름이 쪽쪽 잘 빠지고, 이 성면 자체가 불에 타지 않는 소재니까 돌구이 같은 효과가 있고, 얘가 또 기름을 막 흡수하기 때문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런 불판으로 아주 공사장에서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성면에다가 구워 먹은 거죠, 아마 그거를. 그 다음에 농부폐증도 있어요. 농부폐증은 농부도 먼지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이라, 어떤 거냐면 건초더미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들, 그 다음에 곰팡이의 포자,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먼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축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낫으로 이제 풀치고 막 이렇죠. 그 다음 면폐증은 아시다시피 방적 공장이나 섬유를 다루는 쪽에서 생길 수 있는, 섬유에서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뿌옇게 나와요, 아주. 그러니까 거기서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7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 수출 산업을 일으켜가지고서는 막 잘 사는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했던 게 방적 이쪽에서 대구, 구미 뭐 이쪽에 방직 공장에서 일하시던 그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들이 지금 추적을 해서 찾아가 봤더니 면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 젊은 시절 보호장구 없이 거기서 계속 섬유먼지를 흡입을 했으니까 면폐증을 앓고 있는 할머니들이 있어가지고서는 뭐 큰 문제다. 이게 산재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막 말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다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폐증의 종류고, 면폐증 여기 있네요. 섬유폐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스트가 있는데, 미스트는 거기 써주세요. 0.5에서 3.0. 0.5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사이를 뭐라고 하냐? 미스트라고 하고, 미스트는 액체입니다. 액체인지 고체인지 구분해야 되고, 사이즈가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지금껏 나온 것 중에서는 미스트가 제일 큰 입자처럼 보이는데요. 0.5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사이가.
이거 빼고 먼지 분진에 100마이크로미터 빼고 그걸 제외하고서는 미스트가 가장 크네요. 지금 여기까지는. 예. 얘네들은 증기가 응축돼서 증기가 기체가 수분을 함유한 기체가 뭉쳐가지고 액체 입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안기처럼 옅은 안개. 그 다음에 거기 일반적인 과정이 해가지고 두 개의 H2SO4 이거는 뭐죠? 황산 미스트를 말해요. 황산 미스트. H2SO4가 황산이잖아. 강한 산이죠. 대기오염 물질이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지. 산성비를 만드는 원인 물질이지. 대리석 조각이 막 부식된다며. 청동 동산 같은 것들이 막 부식된다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퓨움이 있습니다. 퓨움은 0.03에서 0.3 마이크로. 퓨움은 0.03에서 0.3 마이크로미터 사이.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주 나와요. 어떤 게 제일 작으냐 이런 거. 근데 누가 이걸 쫓아가면서 다니면서 모든 퓨움을 다 재봤어. 어떤 건 0.04, 어떤 건 0.05, 어떤 건 0.0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간에 대체적으로 요 범위 안에 들어있고 얘가 가장 작은 입자상 물질 중에 하나고 얘가 최대였으면 얘가 최소의 입자상 물질이고 그리고 최근에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공무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재밌는 게 구급 공무원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이나 공중보건학 문제하고 위생사 문제하고 서로 호환된다는 거. 공무원 시험 문제가 대단히 막 더 어렵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위생사 시험에 같은 과목이 있으면 사실 이 환경위생 부분이 위생곤충학 부분이 식품위생학 부분이 다 공중보건학에 포함되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생사에서는 각각 과목들을 나눠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위생사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 문제들이 구급 보건직이나 구급 의료기술직이나 아무튼 구급 기술직 시험에서 환경 보건이나 공중보건학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집과 기출문제집을 제가 다 사가지고 아주 그냥 책 욕심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은 옛날 거 요즘 거 쫙 꼽아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펼쳐놓고 메타 분석을 하는 거야. 과목별로 챕터별로 쫙 방바닥에다가 책을 옛날 거 요즘 거 공무원 시험서 위생사 거 그 다음에 산업기사 거 기사 거 쫙 펼쳐놓고 막 문제를 대조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문제가 나와요. 유사 문제가 아니고 같은 문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 펼쳐놓고 하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저도 하지만 학생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글 파일로 딱 저장을 해놓고 나서 창을 다닥다닥 띄워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다가 편집해가지고 큰 파일 하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컨트롤 F 해가지고 키워드 딱 치잖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가 팍팍팍팍 튀어나와요. 얘는 위생사 문제였는데 몇 년도? 얘는 산업기사 기사 문제였는데 얘는 구급 공무원 문제였는데 뭐 이렇게 다 똑같아? 똑같은 문제 맹에서 이렇게 뽑아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위생사랑 공무원 시험은 공개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는 시험 때 자기들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심시험은 가끔씩 시험을 접수해서 들어가서 제가 보고 나오고 어떤 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나온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러면 뭐 듣겠어요? 웃기시네 모르는 거지 이제.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퓨움, 미스트, 더스트, 스모그 얘네들 차이점은 디테일하게 알아두세요.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고치고 어떤 게 액체인지. 그래야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분명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퓨움은 고체입니다. 퓨움은 고체인데 사이즈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퓨움은 어떻게 자동차 배출물, 그 다음에 용접, 용해로, 용융로. 용융도 뭐야? 열을 가해서 뭔가를 녹인다는 거고 용해도
열을 가하진 않지만 아무튼 녹인다는 거고, 근데 고체 상태의 어떤 금속이나 이런 것들 녹이려면 당연히 열을 가해야 되는 거고, 용접도 역시 고온으로다가 뭔가를 붙이는 거죠. 금속성 물질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밑에 크기 0.001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훈연은 이렇게 써주세요. 요걸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모그가 있는데, 스모그는 아시다시피 스모크랑 포그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1마이크로미터 이하 여기 써주세요. 요거는 퓨움이고, 거기 퓨움 옆에 훈연 옆에 이렇게 써주시고, 그 퓨움 밑에 0.001에서 1마이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 확 지워버리셔도 되고, 요거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많은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스모그는 옆에다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써주시면 되고, 스모그는 아시다시피 스모크랑 포그의 합성어고, 그래가지고 공해 상황을, 대기 오염 상황을 말하는 거죠. 런던 스모그니, LA 스모그니 이런 것들. 얘네들은 런던 나오고 LA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안개가 꼈을 때 매연이 많으면 걔네들이 서로 엉겨가지고 스모그가 되는 거고, 이럴 때 기온 역전 현상이 같이 맞물려 있으면은 완전 망하는 거죠. 뜬 상황이다 이거지. PM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천식, 기관지, 호흡기에 뭐 폐, 상기도, 하기도 뭐 전부 다 조기 사망하고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의한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의미가 있는, 이것도 시그니피컨트한 수치를 유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조기 사망한 사망률하고 공해 상황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공해가 많을수록, PM이 많을수록 조기 사망자가 많더라. 그럴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음, 유의하다,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는데,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의하다라고 하는 거는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옆에 보시면 PM은 먼지, 미세먼지고 가시거리가 저하돼서, 맨날 나오잖아요. 남산에서 가시거리가 뭐 10km다, 1km밖에 안 된다, 뭐 심할 적에는 뭐 500m도 안 된다. 어떤 날은 이렇게 서울 시내 어디에서 이렇게 뜩 봐도 남산타워가 보이고 말이죠. 아, 밤에도 남산타워를 이렇게 딱 보시면 남산타워 색깔이 달라요. 그죠? 그게 밤에 운동하러 나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공해 정도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거래요. 파란색 있고 빨간색 있고 뭐 주로 그렇게 붉고 나오는데, 파란 게 좋은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아무튼 미세먼지 관련해서 가시거리가 떨어지고, 토양 호수의 성질이 변화되고 산성화되고 영양 균형이 바뀌고 뭐 먼지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토양에서 영양 물질이 부족해지고 농작물의 피해, 이파리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으면은 어떻게 호흡작용을 억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얘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엽록소도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먼지가 뽀얗게 앉으면 안 좋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석재, 건축물,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써주세요. 정밀기계, 고가의 정밀한 기계들의 오작동이나 고장을 유발한다. 뭐 정밀기계라고 하면 뭐 카메라도 있고 뭐 각종 분석기계, 계측기계, 정밀기계류의 오작동 및 고장,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리고 어떤 미세먼지들은 또 정전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잘 달라붙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고속도로에서 막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와이퍼를 움직여가지고 먼지를 떨어낼 정도로 막 유리창에 붙을 때도 있어요. 자, 거기 핵심 박스 보시면은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미세먼지의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대기 자동 측정소,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겠죠. 작은 거, 큰 거 여러 가지 해놓고서는 이제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은 주의보, 300 이상이면은 뭐 경보가 주의보다 더 센 거. 주의보와 경보는 어떨 때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한 줄 한 줄 읽으면 다 쉽습니다. 근데 주의보와 경보는 큰 차이가 뭐냐면 주의보는 좀 신사적이고 경보는 좀 강제적이어서 거기 보시면은 자제, 운영 제한, 감축, 뭐 이용 권장 이런 식이죠. 그리고 금지라고 해봐야 공회전 금지기 있고 아동들 실외 수업 금지 이건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죠. 근데 경보일 때는 이거보다 좀 세서 완전 금지, 이동 금지, 휴교 뭐 이런 식으로 운영 금지, 강화, 중지, 명령자가 들어간 거는 강제적으로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보와 경보일 적에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다음 보기 중에서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이다. 주의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서는 쭉 한 4개 해놓고 하나를 쓱 넣는 거죠. 네, 무슨 어린이집 유치원에 휴교 뭐 이런 식으로 싹 하나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 근데 이제 구분하려면 주의보 때는 조금 약하고 경보일 때는 아무래도 더 세니까 먼지 양이 더 많으니까 경보일 때 좀 더 강제적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넘어가서 가스상 오염물질은 좀 간단해서 얘네들은 말 그대로 기체물질입니다. 기체물질.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H2S도 뭐 황산화물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옆에 질소화물이고 그 밑에 25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탄화수소나 각종 산화물, 옥시단트들, 이런 것들이 속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악취물질. 냄새가 나는 물질도 역시 가스상 오염물질 아니겠느냐.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뭐 고통스럽고, 뭐 냄새가 독해가지고 편두통이 오고 막 이럴 정도 같으면은 얘도 공해물질이니까, 인체에 해를 끼치는 거니까. 황산화 물질을 하나씩 보시면 SOX에 뭐가 들어가냐? SO2, SO3, SO4, H2S 또는 H2SO4도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서 황과 산소가 결합한 여러 물질을 다 황산화물 SOX로 보시면 되겠고, 산성비의 원인이고, 산성비는 pH가 몇 이하인 B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5.6이었죠. 5.6. 5.6도 한 번 또 써주고, 그럼 앞에 몇 페이지 전에 5.6 썼는데 지금 또 쓰면 2번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이 S가 황이 들어간 건 다 자극성 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된다. 그냥 B번에 뭐라고 돼 있죠? 계란 썩는 냄새. 우리 손바닥을 막 겨울철에 비비고서 냄새 맡아봐! 그러면 이렇게 막 닭똥 냄새 같은 거 나는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황에서 나는 황. 그러니까 S가 들어갔다 하면 황이나 유황이나 영어 S가 들어가면 자극성이 있는 냄새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배출원은 황을 함유한 광석, 금속, 화산 또는 석탄, 석유 이런 데다 황이 들어있고, 경유 이런 데도 황이 들어있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경유 사용 교통기관. 요즘에는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요즘은 안 써붙여놨죠. 예전에는 주유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저유황 경유. 경유에 이 황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유소에서 넣는 경유는 유황을 적게 함유한 환경 친화적인 경유다. 이런 걸 선전하려고 저유황 경유 이런 걸 써붙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저유황 경유니까 아예 안 써붙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영향이 있는데 역시 기관지 폐 이쪽에 상기도, 하기도, 그 다음에 폐 섬유증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폐가 섬유화되는 거죠. 폐가 탄력이 있고 탄성이 있고 그쵸, 허파가 그런 장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꽈리라고 하죠. 허파꽈리, 폐포가 꽈리처럼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려고 있는 건데, 이게 섬유화되면 탄력이 없어지고 표면적이 줄어들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활발하게 못하면은 기운이 없어지고 산소 마스크를 달고 있어야 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식물체에 기공을 막기도 하고.
저항력이 약한 식물, 강한 식물이 있는데 그거는 옆에 있는 빨간 박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저유황 연료, 저유황 경유, 그 다음에 중유에서도 탈황, 황을 미리 빼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배기가스에서 황이 덜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높은 굴뚝. 굴뚝이 높으면은 독성이 심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는 NaOH나 H2SO4 같은 것들로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황이 배출가스로 나가기 전에 미리 회수하면은 대기오염이 많이 줄지 않느냐. 그리고 뭐 좀 그런 얘기지만 아예 경유나 황이 들어가 있는 연료를 쓰지 말고, 석탄 같은 거 쓰지 말고 어떻게 수력이나 태양열이나 원자력을 쓰면, 뭐 풍력, 조력, 풍력 발전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굉장히 많이 전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뺑뺑 돌아가고 있는데, 근처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걸로 또 뭐 마을 하나는 또 막 전기를 다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거기 우선 맨 밑에 식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가스 순서별로 먼저 체크를 하시고, HF는 불화수소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HF 해도 되고, 화학을 만약에 안 배웠거나 배웠어도 내가 화학이랑 굉장히 친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분자식 나오고 막 이러면은 막 짜증이 나니까 미생물 시간에 미생물 이름이 나왔을 적에 막 짜증내는 것처럼 막 짜증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HF 이렇게 읽어도 되고, Cl2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SO2 이렇게 읽어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누가 절대로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HF는 불화수소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못 읽어가지고 불산가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구미 그쪽 공단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돼가지고 5명인가 몇 명인가 그 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거리를 제가 한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가로수가 다 무슨 색깔이 되냐면, 우리 책상 색깔이 됐어요. 우리 책상 색깔처럼 노랗게 뿔구스름하게 쫙 말라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처럼 됐더라고요. 얘가 식물체에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독성이 심한,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뭐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독성물질, 유해가스라기보다는 이산화탄소는 식물들이 사용을 하는 것들이니까 얘는 사실 뭐 빼도 관계없는데, 요거 HF, Cl2, SO2, NO2, CO까지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위에 있는 표, 각각의 지표식물, 뭐 대기오염 가스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그 지표식물들이 있어서, 아황산가스의 지표식물은 참깨 또는 알팔파라고 하는 자주개나리가 있었고, 오존은 담배가 있었고, 그러니까 담배가 오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퍼록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는 쓰려고 했더니 251페이지 맨 밑에 줄에 써있네요. 퍼옥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험서마다 문제마다 페록실 아세틸 나이트레이트 발음에 따라서 막 표기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항상 PAN은 어떤 물질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 PAN은 강낭콩에 백색의 반점이 생기면 PAN에 오염이 됐구나. 불소는 메밀이나 글라디올러스 이파리에 반점이 생기면, 녹색 반점이 생기면, 염소는 장미, 보리, 침엽수, 다망색의 반점이 생기면. 그래서 다음 중 대기오염과 지표식물의 관계가 잘못 연결된 걸 고르시오. 1번 아황산가스, 참깨, 2번 오존, 담배, 3번 PAN, 강낭콩, 4번 염소, 메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뭐 이런 식으로. 비타민 A 그러면 야맹증 뭐 이런 것처럼, 염소 그러면 장미, 보리, 침엽수 뭐 이렇게
자다가도 툭 치면은 더더더더 나오게 외워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소화합물을 볼게요. 질소화합물. 질소화합물은 좀 독성이 심해서 질소화합물은 거기 NOx라고 표현을 하고 질소와 산소가 일정 비율로 합쳐져 있는 것, 결합하고 있는 걸 말하는데 얘가 이제 고온으로 어떤 연료가 연소될 때 우리가 아까 설명했었던 화석연료가 땅에서 나온 것들 화석연료가 고온으로 연소가 될 때 나오는 게 질소산화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화석연료가 고온으로 연소될 때 이거를 자동차가 고온으로 연소시키는 조건이 어떤 데냐면 악셀을 깊게 밟아가지고 자동차가 가속을 할 때 또는 급가속을 할 때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동차가 감속을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낮은 온도로 화석연료가 탈 때 그럴 때는 그냥 HC 탄화수소가 나온다.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시동 걸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공회전 할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왔던 핫했던 문제들. 다시 질소화합물은 화석연료가 고온으로 연소될 때 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자동차가 가속할 적에 질소산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자동차가 감속할 적에는 화석연료가 낮은 온도로 탈 때 낮은 온도라는 게 어디겠어 그냥 일반적으로 탈 때 HC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으면은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연료가 고온으로 연소될 때 일반 낮은 온도로 연소될 때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 그거를 가속, 감속, 공회전 이런 식으로 쓱 바꿔가지고 내기도 했었으니까 적어두시라. 뭐 뒤에 나옵니다. 나오기는 어떤 게 질소화물이냐 일산화질소가 있는데 이게 세대요. 일산화탄소보다 더 세다는 거지. 그래서 산소 결핍을 유발시킨대. HB는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과 일산화질소가 확 결합을 하는데 이게 아주 일산화탄소보다 더 독해가지고 산소와 결합을 막아버리니까 조직 내 산소가 공급이 안 되지. 이산화질소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하대요. 보통 자동차 배출가스 일산화질소가 많이 나오는데 일산화질소가 나오자마자 공기 중에서 이산화질소로 대부분 바뀐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산화질소 제일 나쁜 놈으로 더 바뀌는 거죠. NO보다 더 강하다니까.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가 있는데 아산화질소는 중요 표시를 좀 해두세요. 아산화질소는 이거 온실가스기도 하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최근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향정신성 가스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옆에 나오잖아. 스마일가스 소치라 그래. 소치 그 웃음 그 폭소 미소할 때 웃음 소자를 넣어가지고 소치라 그래요. 맡으면은 실실 웃는다는 거지.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 치과에서 마취제로 썼다는 거예요. 최초의 마취제가 아마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치과적인 수술을 할 적에 이제 아산화질소 가스를 탁 흡입기로 해가지고 대놓으면은 해롱해롱 해가지고 기분 좋아지고 그때 이제 발치도 하고 치과 수술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옛날에는 고대 때가 중세 때 이럴 적에는 이걸로 수술도 하고 그랬대요. 마취제, 스마일가스, 소치, 뭐 웃음가스라고도 하고. 근데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아산화질소를 가지고서는 예전에 무슨 부탄가스나 뭐 본드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것처럼 이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좀 헬렐레 하는 그런 저기들을 많이 한다고 대학생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그래갖고서는 향정신성 가스로 구분을 해가지고 법으로 규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치과에는 아직도 있는 데도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저기 그 성룡 아저씨도 아니지, 이제 그 성룡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막 격투기 하는 그 무술 영화 보면은 그 치과에서 막 싸우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 흡입 마취하는 것 같다가 서로 막 갖다 대면서 막 웃으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게 아산화질소예요,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배출원은 베이가스에 제일 많이 나오고 고온연소시 나오죠.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는 마비가 있을 수가 있고 눈, 코의 자극성이고 폐충혈, 폐수종, 폐물 차는 거지만 그 다음에 카타르성 기관지염, 기관지염이 막 생기고 대책은 아무래도 연소 조작을 제어해서 낮은 온도로 급가속을 좀 삼가고 그럼 좋겠죠. 그 다음에 완전 연소시키도록 하고 탄화수소는 그 밑에 있습니다. 예, 광화학적 스모그를 만들고 무색무치 폭발성 가스라고 하는데 그건 메탄만 그렇습니다. CH4만. 그 다음에 옥시단트는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된 물질 해서 오존이나 포르말데하이드나 PAN이나 H2O2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옥시단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옥시단트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일반 명사. 그 다음에 이제 악취까지 하고 쉽게요. 악취는 자극성 물질, 기체당 물질, 근데 후각을 자극하는 물질, 냄새 나는 물질, 아우, 이거 하나 써주세요. VOCs, 뭐지? 우리말로 발로타일 올가닉 컴파운드니까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약자인데 이게 VOC도 좀 표시를 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악취 발생 물질이죠.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 메르캅탄유, 아민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요. VOC에. 그리고 작년서부터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이런 그 대기를 관장하는 법에서 VOC를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장은 규제를 해야 된다. 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모든 냄새 나는 물질은 여기에 속할 수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니까 넓은 광의의 의미로 봤을 적에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기체 성분은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VOC들이 악취 물질이어서 메탄, 아민유, 뭐 NH3는 암모니아잖아. 더러운 냄새죠. 예, 메르캅탄유, RSH 얘네들도 황 들어가 있으니까 독한 냄새. 하나 더 써주자면 거기다가 인돌, 스카톨 뭐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게 똥냄새, 독한 냄새. 그리고 밑에 있는 대기 환경 기준은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쉬었다 들어와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